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지인에게 연락한 뒤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숙박업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안정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첩보 문건 생산 경위,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했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도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LH 인천 지역 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LH로부터 처음 도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 일부에서 전해드렸죠. 병원에서 몸 상태를 살핀 결과 양호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태민 기자. 네, 서울 보라매 병원입니다. 네, 경찰이 신재민 씨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유서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던 신 전 사무관은 낮 12시 4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신 전 사무관은 의식이 있었으며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곳 서울 보라매 병원으로 옮겨져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오늘 아침 7시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청와대의 기재부 압력 의혹을 폭로한 뒤 논란이 잇따르자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하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한 겁니다. 또 오전에는 모교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기며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은 지인은 아침 8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4시간여 만에 서울 봉천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 새벽 2시쯤 해당 숙박업소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고 발견 직후엔 들것에 실린 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경찰 감식반원은 숙박업소에서 신 씨가 묵었던 방의 특이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씨의 친구라고 밝힌 이모 씨는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씨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나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사안도 알아보죠. 강기경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검찰 출석을 스스로 공개하고 나간 터여서 언론과 대화를 길게 할 줄 알았습니다만 짧게 심경만 밝힌 수준이더군요.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네, 김 수사관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 수사관이 대검찰청 감찰 외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공직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찰하고 습관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증거를 유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네, 이제 결국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해왔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인사 비리 첩보 의혹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5대4의 사건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민간인 사찰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한 정의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자유한국당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국당은 검찰이 사건을 나눠 수사하는 게 맞지 않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추가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각각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서 또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가 터져나오자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국고 손실죄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궤변이라며 추가 상임위 소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대여 공세의 무게중심을 김태우 수사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살림 조작 사건 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단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기재부 전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 국채 발행과 KTNG 사장 교체 압박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국채 매입을 취소한 것이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는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며 실명까지 나온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라는 가정을 하기는 했지만 특검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또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한국당 주장에 대해 지저분하다거나 궤변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정쟁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정쟁하고 정쟁으로 몰고 또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회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일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해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더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 정치개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특히 20대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 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정치개혁의 핵심이 선거제 개혁이고 개헌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통과도 언급했는데 국민의 희생 뒤에야 법이 만들어졌다며 매우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살펴 선제적인 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장은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 처리의 중재에 대해서는 협치는 5당 체제인 20대 국회의 숙명 같은 것이라면서 청와대나 정부, 국회 모두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실태에 이어 오늘은 국립묘지 밖에 흩어져 있는 3.1운동 유공자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YTN이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3.1운동 유공자들의 묘소를 찾아봤는데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 묘가 80%가 넘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져가는 3.1운동 유공자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용두리에 있는 한 야산.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따라 10분가량 걸으면 언덕 중간쯤에 묘소가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통의 선상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곳은 3.1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의 친오빠가 잠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유우석, 동생 유관순과 함께 1919년 4월 천안 아운의 장터 독립만세 운동을 주동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와 아버지 묘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의 총검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국 가족인데 찾는 사람은 거의 후손뿐, 동네 주민도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안 오는 편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거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3.1절 때면 가끔 이렇게 전화로다가 이제 뭐 물어보고 그래요, 기자들이 서울서. 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1운동 독립유공자의 묘소가 있습니다. 박준승 선생,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기념일 때 자치단체가 돕지만 후손도 나이가 많아서 사실상 관리를 못합니다. 이 나이도 먹을 만큼 이제 먹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세요. 72세다 되고 1999년도인가 그때 뇌경색 맞았어요. 가지고 여기서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국가보훈처 자료를 토대로 국내 3.1운동 유공자 묘소를 추적해봤습니다. 전체 유공자는 4,780여 명, 이 중 대다수인 3,463명이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묘소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619명,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소가 아예 없거나 일부만 적혀 있든지 아예 틀린 주소였습니다. 82%는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손들이 이제 주소를 모를 수도 있어요. 보훈처에서는 뭔가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 좀 들기도 해요. 같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건지를 알아내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시간상 그렇게 또 방문을 같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립묘지 외부에 위치한 3.1운동 유공자의 묘소, 이른바 산재묘소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유공자 가운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묘소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로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임실군과 화성시, 홍성군, 당진시 순이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전체 28명 가운데 36%인 10명이 이장이나 묘지를 단장해주길 원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밖에 있는 유공자 묘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건 2015년 3월, 4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집된 실태조사 자료는 여전히 채워야 할 빈칸이 가득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년 만에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서도 사법농단 수사를 둘러싼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은 부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고 한 달 만에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례에 따라 2년 정도 맞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건강 이상설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를 둘러싼 김 대법원장과 갈등설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안 처장은 일축했습니다. 대법원장님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지난해 5월에는 판사 사찰 정황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법원 자체 조사단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밝히자 명의는 환부만 도려낸다며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안 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결정한 뒤 나머지 대법관 12명 가운데 후임 처장 인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인 이익과 공명심을 위해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원 사업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값 등록금 이슈에 대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인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계속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13 대책 등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대출이 막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당분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5억 원짜리 급매가 나와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지만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세금 강화 문제도 있고 특별히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거래가 거진 올 수도비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한파가 몰아치면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매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중반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천여 건으로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월 겨울방학 이사철 때까지 이 적체된 매물들이 소화되지 않는다면은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개정 등으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면서 급매물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새해부터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약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20대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서부 여행 대표 관광지의 하나인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25살 박모 씨도 연말을 찾아 이곳을 찾았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촬영 장소로 유명한 야바파이 포인트와 마드 포인트 사이의 절벽에서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헬기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복합 골절과 뇌 손상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복합 골절이 발생해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지금 언제 회복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을 했던 박 씨는 자유시간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명의 일행 가운데 박 씨를 포함해 한국인 3명이 같이 다녔는데 이 가운데 중학생 목격자 1명은 박 씨가 바위 쪽으로 걸어가다 떨어졌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동 중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이동하다가 추락했는지는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지 경찰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LA 총경사관은 보고 있습니다. 웅장한 규모의 미국 캐년에서는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박 씨 사고 바로 며칠 전엔 인근 홀슈밴드에서 그리고 지난해 7월 3일에는 또 다른 그랜드 캐년에서 각각 10대와 20대가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일 철주금, 옛 신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신일 철주금 측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와 상담한 뒤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일 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진료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정신과 의사 고 임세원 교수의 저서입니다. 20년간 우울증을 치료하며 얻은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통을 덜어내는 방법을 서술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참 의사 임세원 교수를 보내는 사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교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애도했습니다. 또 의료계 인사가 만든 임 교수의 추모 그림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추모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31일 고인을 애도하면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동료 의사의 말입니다. 회복이 돼서 또는 여전히 고통과 투쟁을 하면서도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있는데 임세원 교수는 그 20년간의 편지를 다 모아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어느 한 통에다가 차분히 모아놨는데 그게 다 찼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새로운 통을 사겠다라고 SNS 마무리를 썼는데 과연 샀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살아있었다면은 그 편지 또한 찼을 것이고 새로운 통 또한 찼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태 파악이 우선이겠죠. 지난해 12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위험 상황은 응급실 외에서도 벌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실은 응급실 이외의 지역, 외래라든지 또는 정신과면은 보호병동 그런 데서는 사실은 전혀 지금 뭐 어떤 장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외래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뭐 거의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뭐 하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사실은 한 2년 전에 그 보호병동에서 예. 환자와 면담 중에 이제 그런 뭐 샤프 그걸로 해서 제 이마가 한 10cm 정도 이제 열상을 받았고요. 네. 실제 통계를 봐도 2017년 한 해 동안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신고된 사건만 해도 890여 건. 특히 정신과 의료진의 경우는 94%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업무 관계자까지 의료 관계자들이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에 무방비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뿐만 모든 의료기사 또 원무행정 인력 등 모든 인력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예. 실제 최근 10년 사이에 비뇨기과 의사 2분은 실제 환자에게 칼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정신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료진만을 겨냥한 폭력이 아닌 무차별적인 폭력이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고인의 평소 뜻이라며 의료진의 안전과 정신질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편하게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안전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임세원 법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치 9단, 여의도의 훈장, 박지원 의원과 함께 각종 현안을 짚어보는 더 훈수 정치. 매주 수요일에 방영되지만 이번 주는 목요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신년사에 주목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신년사, 시각적인 파견만큼 내용도 의미가 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박지원 의원이 예상했던 내용이 신년사에 꽤 많이 담겼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훈수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본격적으로 그 얘기하기 전에 우병우 나왔고요. 또 평소에 박근혜도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만기로 4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2년 형이 확정됐는데 네. 1심에서 확정된 것을 피고인 측 박근혜 그리고 검찰에서도 항소하지 않더라고요. 난 무슨 벽오동 심은 뜻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체중이 40kg 미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곧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법사위에서 그걸 좀 막아보려고 따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 나올 것 같아요. 법꾸라지도 나오는데. 근데 법무부에서는 그 2년 확정된 형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나올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병보석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형집행 정지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위에서는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런 징후들 또는 정황들 좀 밝히실 내용은 없습니까? 우선
그 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네. 저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 뭐 추진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는 반드시 석방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친박근혜당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 대비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은 네. 저는 그건 사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4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밖에 없는 거죠. 그럴 그때 수도 연장을 있고 할 테니까요. 형을 2년 집행하든가. 형기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구속된 게 오래돼서.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이면은 2년 형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예. 저는 4월 아니면 아무튼 금년 내로 빨리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신년사 얘기를 좀 해보죠. 뭐 그 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고 마치 자랑하듯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신년사와 친서의 선후 관계, 지금 뭐 언론에서는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게 먼저였을까요? 친서가 아무래도 먼저죠. 근데 오늘 밝히면서는 뭐 방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네. 북미 간에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통해서 친서는 전달됐을 것이고 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네. 부위원장이 판문점 접촉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네. 또 그 친서를 전달해 왔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I love 김정은만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도 학수고대한다. 예. 그러다가 친서받고 아주 친절한 좋은 친서다 하는 것은 좋은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정원장과 김영철의 접촉 시점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건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접촉을 확인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정치를 비교적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한 솔직한 친서를 보냄으로써 예.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황희존 선수가 돼서 북미 정상회담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서포트했다. 예. 그러면은 지금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 답서를 보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의 답서는 아직 안 갔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아직 안 갔다고 봅니다. 예. 미국의 자, 반응을 봐야죠. 네. 그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신년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여쭤봤고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키워드들이 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시청자들과 함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예.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겁니다. 미국도 좀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 성의가 저는 금강산 개성공단의 재개와 예.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돼야 된다. 금강산 개성 네. 이 정도는 돼서 성의를 보여줘야지. 예. 자, 이 앞에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 그 비핵화 약속. 네. 지금 신년사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는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네.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네. 그들의 인민들에게 핵은 이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일종의 동결 실험도 하지 선언이죠. 않는다. 예. 사용도 하지 않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확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역시 저는 비핵화 3단계론, 예. 즉 지금 현재의 모라토리움, 동결. 유예 네. 기간을 지나서 이제 북한 핵의 동결을 선언했다. 예. 만약 여기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면은 예.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선언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진짜 행복한 그런 신년사를 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수사 아니겠냐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신년사는 우선 그 인민들에게 엄청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 외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난의 행군을 보내면서 참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폐기한다. 미국과 한다. 이것을 공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민들에게 학습, 또 암송 이런 것까지 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번 그 신년사 내용에도 경제라는 말이 38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뭐 앞서 그 지난주 녹취에서도 봤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실현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저러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보겠다 하는 구절도 있잖아요. 뭐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은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그러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답할 차례고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하는 것은 우리도 조건 없이 지금 아무 조건 없이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설 선물을 미국 시민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아무 조건 없이 하자. 그리고 최소한 트럼프 당신만 미국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나도 우리 북한 인민들의 여론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의를 보여달라 하는 거고, 이러한 것은 제가 작년 4차례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절실한 내용들이 역시 신년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뭐 적절한 시점 또는 이른 시기에 열린다면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도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어렵습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을 해야 돼요. 저렇게 선언을 신년사를 통해서 그들이 인민들에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최소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상당한 북한의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신년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미국에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언한 건데 그렇죠. 그게 이행이 안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운신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북한도 우리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사 이제 1월 20일 그때 이제 국회에 가서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주시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줄 것이다. 그 해주는 것이 자기 대선 가도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이 아직 행정부 차원의 미 행정부 차원의 공식 논평은 안 내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셧다운돼 있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뭐 심지어 오늘 보도 보면은 박물관도 애들 데리고 갔는데 문 닫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셧다운은 저는 미국에 살면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 국가기관들이 다
문자 그대로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청와대가 각 부처가 서울시청이 지방정부가 다 문 닫아버린 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또 사실 가장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전된 것은 네. 과거의 북미 간의 합의는 차관보급들이 했는데 예. 이제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탑다운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 그게 훨씬 비핵화의 길을 촉진시키는 데 길이란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지만 또 백악관 대변인도 하는 거예요. 네. 트위터로. 뭐 사실상 공식 논평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강산 개성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북 간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까요?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평양에서 담당자들이 올해 한국에서 뭐 전기 없어가지고 공장이 다 뭐 폐쇄를 했기 때문에 예. 마멜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기 가지고 다 가동시키게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지난번 그 개성공단에 실제로 가보니까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외면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게 보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돈 내지 않는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도와주는 거지. 또 앞으로 북미회담이 타결되더라도 결국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서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는 거지. 예. 미국 돈 내는 나라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캐도 때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국당에서 그걸 굉장히 비난하지만은 자기 전신인 김영삼 정부에서 캐도를 해가지고 예. 돈은 80% 우리가 내고 일본이 20% 낸 걸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할 때는 선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일단 그 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일단 뭐 국내 여론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진전되겠군요. 굉장히 좋죠. 또 네.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성공단에서 섬유, 운동화 네. 이런 생필품 생산하지 첨단 생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신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느냐라고 하고 사실 개성공단에 한 5만의 네.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통계에 의하면은 12만 6천 명이에요. 예. 우리가 거의 배 이상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경제는 북한에 있고 네.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은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 최소한 12, 13만 개가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뭐 첨단과학 안 가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호남 의원들 뭐 빼가기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뭐 두 분은 본래 민주당에 가겠다고 민주평화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정당 찾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자유지만은 예. 이제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도 제가 좀 그 고위층들에게 전화를 네. 해봤어요. 네. 이러면 되느냐? 항의하신 겁니까? 항의는 아니고 알아봤죠 뭐. 예. 그리고 청와대 고위층에다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청와대는 뉴스 보도될까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딱 잡아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도 감이 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본래 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복당은 심사할 수 있지만은 처음으로 민주당 입당하는 사람들은 3일 지나면 자동 입당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모르죠. 속으로는 즐거우면서도 우리한테는 좀 언짢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전대 일정도 잡혔고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거취도 결정되지 않겠냐. 뭐
만에 하나 뭐 당대당 통합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들 거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손학규 대표가 예. 정계 개편에 불씨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도로 박근혜당으로 갈 거예요. 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비박계, 예. 소위 이 시대 정신에 맞게끔 박근혜 탄핵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 아무래도 내년 선거에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분열된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예. 유승민 의원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 정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함께 못 해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그때 정체성에 맞는 결단을 하면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도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더 생물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지만은 배제는 안 하시는군요. 그건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박근혜당이 아무래도 거대 야당으로 자리 잡으면은 예. 민주당도 이제 소수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거대 양당제가 다시 복구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다당제를 할 수 있는 협치, 연정을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굉장히 노력하는데 예. 그러한 것은 저는 심상정 정계특위 위원장의 이 확고한 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상정 위원장이나 정의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당제를 유지하도록 뭐 정부 여당에서도 좀 밀어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론조사도 보면은 67%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 다당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이 과거에 촛불 이전의 시대로 안 돌아간다 그렇게 예. 봅니다. 정계 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저는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이순자 여사가 네. 민주주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다. 네.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민주주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민주주의의 누나는 박근혜. 예.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민주주의 오빠는 MB다. 예. 거기는 반열에 못 들고 네. 이런 시대적인 착오적인 세상에서 바로 정초부터 우병우 법꾸라지가 나오고 하니까 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주에 못다한 얘기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정말. 아, 12시 필요 없어요. 네. 우윤건 대사는 한 번도 입건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건으로. 자꾸 박근혜 검찰에서 봐줬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표방합니까?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이거 넣지 말고 그냥 사실 보도 정리가 된 건데요. 아니 당시에 우리 최정엽 씨가 인정수석까지 했어요. 우리 저 박근혜 정부 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칼젠조 유능한 검사의 그 양반이 그 중수부장이 이렇게 결론을 낸 사람을 무슨 조국 수석이 수사권 없는 사람 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끝난 소리 아니고. 와, 내가 아니 조사받는데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 정부가 다 청산하고 있잖아요. 정말 좀 억지를 부려도 말이죠. 회의 진행하는데 너무합니다, 진짜. 위원장님, 억지라니요? 억지 아닙니까? 왜 이게? 아니, 판재라고 제가 마구사 청산하고 적폐 청산하잖아요, 이 정부가. 잠깐만.
자, 이만희면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그만하세요.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계세요, 전부 다. 다른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질이나. 아이 정말. 거천! 그 제가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뭐야 저질러!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텔레비에 보여요.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영교 의원한테 지금 저지른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사과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저 발언은 인식 공격입니다. 그만하세요. 저 발언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시 반에 발언은 맞죠. 인식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만하다는 말도 못해.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대답하는데 했다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었잖아요. 대답 안 하는 게 오만한 거지. 그 말도 못합니까? 입을 막을까요? 제가 입을 밖으로 막을까요? 예, 막으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이게? 아니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원내 순서가 가만히 있다가 한 방씩 해야 돼. 자, 여당 의원들 명심하세요. 우리도 그러다가 아픈 일을 겪었어. 우리도 그러다가 아픈 일을 겪었어. 어? 이거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오래 못 갈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정양석 의원답게 좀 해 좀. 정양석 의원답게 좀 해 좀. 그럼 내가 뭐야? 나다운 게 뭔데?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뭘 좋게 이야기를 해? 이미 몇 달 전에 종영한 드라마가 요즘에도 언론 보도에 오르내립니다. 아직도 배우들 출연료가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 주연 배우는 출연료를 전부 받았고 여자 주연 배우는 한 푼도 못 받는 이상한 상황도 생겼습니다. 네, 골든선 픽처스 등 3개 제작사가 공동 제작하고 MBN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마성의 기쁨입니다. 결국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문화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정아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마성의 기쁨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된 출연료 총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저희가 추측을 하기에는 마성의 기쁨의 연기자 200여 명이 출연을 했고요. 네. 이 출연료가 모두 7억 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파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스태프들의 임금까지 합치면 약 1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요. 네. 일단 이 100% 지급을 하겠다, 스태프들의 그 임금도 모두 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이 제작사가 막상 협의에 들어가니까 70%를 먼저 입금을 하겠다라고 약간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미 방영은 끝난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방영은 끝난 상황인데요. 좀 재밌는 점이 이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출연진 중에서 출연료를 100% 받은 사람이 주연 배우인 최진혁 씨,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출연료 정산을 받은 이호원 배우, 이렇게 남자 배우 2명밖에 없습니다. 주연급 2명만 다 받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자 주인공, 이게 포스터에 나오는 송하윤 씨와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인 이주연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출연료를 아예 받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네. 다른 출연 배우들 같은 경우는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4분의 1 출연료를 아직 미지급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네.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건이 생겨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배우들보다 더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보통의 제작사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라고 요구한 스태프들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태프들의 상황이 더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심각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뭐 일부 다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느 정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못 받은 비율은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유독
주연 여배우들은 한 푼도 못 받았을까요?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작비 일부를 제작비 전체 이 금액 중에 일부를 최진혁이라는 배우, 그러니까 굉장히 흥행성이 있고 화제성이 있는 배우에게 출연료를 먼저 주고 그리고 배우를 확실히 잡아두는 수단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방송사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이 제작사에게 그럼 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당신들에게 편성을 내주겠다라는 약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최진혁이라는 배우에게는 아마도 출연료 전부를 이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비를 쓰다 보니 결국은 뭐 PPL이 붙고 다른 뭐 제작비가 더 붙는 상황이 와도 다른 배우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돈이 없다면서 정산을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우선순위에서 이 참 희한하게도 송하윤이라는 배우와 이주연이라는 배우가 가장 뒤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덩어리가 커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주연이다 보니까? 주연이다 보니 그중에 덩어리가 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요구를 하는 그 친밀도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이전에 뭐 작품을 했다 아니면 그 다음 작품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속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여배우 2명 같은 경우는 이 진행비를 소속사에서 모두 부담하는 바람에 뭐 매니저 그리고 차량, 헤어, 메이크업, 의상 이 모든 금액을 약 5개월이라는 촬영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을 다 부담을 해야 했다. 대신 1원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스태프들의 피해는 더 클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스태프들의 어떤 미지급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된 상황인가요? 일단 그러니까 배우들에게 가는 금액이 7억이니까 스태프들에게는 저희가 3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미지급 금액으로서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 송하윤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선포를 했고요. 이주연 씨 측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주연 씨 측도 사실상 뭐 법적 대응을 저는 시사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일단 송하윤 씨의 소속사에서는 이 관련된 관계사들을 상대로 민사, 형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주연 씨의 소속사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회사 차원에서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말로 이 배우를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골든썸 픽처스라는 제작사 이외에도 유명한 제작사들이 공동 제작을 했어요. 드라맥스도 있고 IHQ도 있고 공동 책임입니까? 아니면 한쪽의 책임입니까? 이것을 한쪽만의 책임으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일단은 골든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 미지급은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말을 합니다. 출연료 지급은 이뤄졌으나 오류로 인해서 다른 계좌로 지급이 됐고 그것을 다시 빼와서 최대한 기간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며칠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연말쯤 돼서 이호원 배우에게는 이제 지급을 마무리한 상황이고 대신 이 IHQ랑 드라맥스 같은 경우는 이 외주 제작사인 골든썸과 함께 제작을 했으나 한 발짝 좀 발을 빼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쪽에서는 골든썸 피처스 쪽에 지급할 비용을 모두 전달을 했다. 그쪽에서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방송사인 MBN 같은 경우도 우리는 방영권만 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출연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인 이호원 씨도 지급을 못 받다가 연말에 가서야 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한 사람한테만 줬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고요. 이 폐업 신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골든썸이? 네, 폐업 신고를 했다라는 소식 역시 저희도 접했는데 일단 이 폐업 신고 같은 경우는 회사의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출연료 지급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이 호원장단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이죠. 12월 이제 굉장히 급하게 이호원 배우의 출연료까지만 정산을 하고 이제 송하윤 그리고 이주연 배우의 출연료는 결국 손도 대지 못한 채 파업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배우들의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 소송의 경우는 일단 대부분 승소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네.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일을 예. 한 것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들이 100%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돈이 없다라고 나와버리면 승소만 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접한 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나서서 피해 규모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송하윤, 이주연이라는 배우 말고도 이 마성의 기쁨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다른 보조 출연자라던가 아니면 엑스트라 뭐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혹시나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했으면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좀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출연한 배우들만 조연급까지 다 합쳐서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이 임금 체납, 임금 미지급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김희선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금액이 컸어요. 신이라는 드라마 출연료가 미지급이 되어서 그 소송을 했는데 이때 금액이 6억 4천만 원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그 B 씨와 이나영 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2010년에 방영이 됐죠. 총 미지급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이나영 씨가 못 받은 금액이 약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3억 8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고 같이 출연한 다른 이정진이라는 배우가 약 3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 씨가 약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리고 B 씨가 올해까지도 받지 못했다라고 B 씨 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못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2012년 신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김희선 씨가 못 받은 돈이 6억 4천이라는 거죠? 전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6억 4천만 원 중에 굉장히 큰 금액이 김희선 씨의 금액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 말고도 뭐 쩐의 정쟁 박신양 씨 출연료도 뭐 미지급 분쟁을 해서 승소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 승소를 한다고 해서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뭐 기운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례들이 누가 얼마를 다시 회수를 했고 이거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이 회수가 되지 못한 금액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출연료가 방송 3사 기준으로 약 33억 9,500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케이블이나 뭐 종편이나 이런 다른 방송국의 드라마 현황까지 합치면 아마 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피해 금액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급 책임이 방송사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방송사에 나온 드라마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맞습니다. 지상파가 30여억 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관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방영 후에 이걸 말에 출연료를 주는 이 관례라는 것 때문인데 방송 중에는 일단 출연료를 받지 못하면 우리 촬영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보이콧을 할 수가 있는데 촬영이 다 끝나고 방영까지 된 후에는 보이콧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 불리한 조건을 왜 받아들이는 거죠? 배우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배우라던가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무조건 우기겠다라고 해서 뭐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들은 의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차기작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선상에 뭐 비슷한 여배우를 놓고 여주인공을 누구를 할 것인가 경쟁을 할 때 임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싸웠던 여배우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선호하는 그런 뭐 관행 같은 아주 악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출연 계약서 문제도 큰데 일단 표준 출연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나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일단 강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속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연 계약을 하게 할 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조율만 계속하게 돼요. 출연료든 뭐 아니면 캐릭터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촬영에 들어가고 결국 방송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배우들이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돈이
없게 된, 그리고 생각보다 이 출연료를 줄 수 없게 된 제작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입을 닫고 마지막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골든썸 대표가 사라진 상태는 아닙니까? 일단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잠적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강한 표현인 것 같아서 네, 아직은 좀 봐야 되는군요. 네,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네.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에는 관련된 문화 작품들, 공연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인 기대 또는 예상을 하는데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유관순의 생애를 그린 그 영화 한 거 가제인데요. 네. 이번 2월 개봉을 목표로 촬영하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월 개봉이요? 네, 1919년 3.1운동이 시작이 됐을 때 10대 나이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태극기를 휘날렸던 유관순 열사의 네.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을 조명한 영화 꺼지지 않는 불꽃, 그리고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를 소재로 한 전투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가장 빨리 개봉을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1942년이죠. 조선 어학계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우리말을 모으는 한글 학자들의 사투를 그린 말모이가 다음 달에 또 개봉을 합니다. 말모이는 개봉이 임박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뮤지컬 중에서도 여명의 눈동자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맞죠. 네, 최고 시청률이 70%였던 그 아주 전설적인 드라마다라고 최시라 알고 씨가 있는데, 주연했고요. 네, 일제 강점기인 1944년 겨울부터 한국 전쟁 직후 겨울까지 이 동아시아의 이 격변기 10년 세월을 그려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는 뭐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그러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무대에 오릅니다. 네. 그리고 안중근 네. 생애를 그린 그 뮤지컬 이미 오래전부터 공연되어 온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침 또 올해가 10주년이어서 네. 굉장히 뭐 안재욱 씨라던가 굉장히 큰 캐스팅을 가지고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0주년을 맞이해서 스토리라인도 조금 바꾸고 그리고 네. 뮤지컬 넘버도 조금 새롭게 뭐 만들어서 넣는 곡이 뮤지컬 있대요. 넘버를 바꾼다는 거는 노래가 네, 바뀐다는 건가요?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넣는다. 그래서 네. 10주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좀 역사적 의미가 이렇게 좀 큰 시기와 관련된 네.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그만큼 관객들도 많이 몰리나요? 일단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올해 어떤 작품을 한다라고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광복 7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자주광복과 독립군을 다룬 영화였죠. 영화 암살이라는 작품이 당시에 1000만을 넘었었던 2015년 개봉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2015년에 개봉을 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잘 맞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주는 그 의미라던가 이런 감동이 굉장히 잘 맞아서 1000만 관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하게 돼서 그때 네. 영화 기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작품성과 그다음에 또 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북 삼성병원을 압수수색해서 피의자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인데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과 진료 중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숨지게 한 30살 박모 씨. 박 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강북 삼성병원을 압수수색해 박 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울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진 박 씨의 입원과 진단 내역 등을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박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간 만큼 심신미약보다는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병원 외에 박 씨의 주거지 등에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입니다. 고 임세용 교수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챙겼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외치고 무사히 대피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빈소엔 고인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채 추가 발행에 자신이 압력을 넣었다는 신재민 씨의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영환 2차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자신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 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당시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세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연말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중순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한상위 회장단을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참석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대기업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격의 없이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자유토론 방식인 타운홀 미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기업 면담에 앞서 오는 7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200명 정도 초청해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됐다면서 이제는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 가전, 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고 방위산업 기술도 세계 9위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 수를 현재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리려던 국제축구연맹이 오는 2022년부터 이를 앞당겨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서 나쁠 건 없지만 본선 경기 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환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팀을 현재의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회의에 참석한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 계획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f we think it's a good thing to have 48 teams in the World Cup and we'll have it for 26, why shouldn't we try to have it already 4 years before? 당초 국제축구연맹은 지난 2017년 표결을 통해 2026년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 수를 48개국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2년 카타르 인접 국가들이 경기를 분산 개최하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can maybe convince some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Gulf region, which are very close by, to host maybe a few games of this World Cup. 본선 참가국 수를 늘리려는 것은 중국의 본선 진출을 가능하도록 해 중국 자본이 월드컵 마케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경기가 펼쳐지면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 본선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80억 달러를 투입해 8개의 경기장과 부대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의 학교 행사도 수업 일수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형태와 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도 수업일로 인정하고 대신 학교는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서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청 조직을 줄이고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지원부서를 만들어 교육행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청의 직원을 100여 명 줄이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의 공통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는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조직으로 교육청은 정책 위주의 조직으로 바꿔서 상반기 중에 교육행정 혁신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료 영리화 반대,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민의를 무시한 채 병원 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역사에 남을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 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100만 서명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화물차 기사에게 술을 팔아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로 식당 주인 4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화물차 기사 49살 B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2년여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화물차 기사에게 술을 팔아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손님이 화물차 기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모리뉴 감독이 경질된 이후 파죽의 4연승을 달렸습니다. 반면 기성용이 대표팀에 차출된 뉴캐슬은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맨유가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또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모리뉴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4경기째 연승 행진입니다. 감독 대행 솔샤르의 용병술이 빛을 발한 경기였습니다. 후반 18분 교체 투입된 루카쿠가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함께 그라운드를 밟은 산체스는 후반 35분 레시퍼드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솔샤르는 1946년 매트 버시브 감독 이후 맨유에 부임한 뒤 4연승을 달린 두 번째 수장이 됐습니다. 팀 분위기가 완벽하게 살아났지만 리그 하위팀을 상대로 거둔 성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진정한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맨유는 5일 레딩과의 FA컵을 치른 뒤 오는 14일 선두권에서 경쟁 중인 손흥민의 토트넘과 1전을 치릅니다. I'm just thinking about the next game and then because if you win 4 you can win another 4 at this club and that's the challenge and that's the standard that we're known to. 뉴캐슬은 11차례 슈팅을 날리고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무득점으로 패배했습니다. 대표팀 차출로 기성용이 빠진 뒤 3경기째 무승에 그치며 공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4위 첼시는 18위 사우스햄튼과 지루한 공방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탈리아 주재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가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정원 보고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 조성길 대사 대리는 이탈리아 공관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등 서기관 그리고 1등 서기관 2명 그리고 참사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실무자라고 합니다. 11월 초에 잠적을 했고요. 공간 이탈을 해서 잠적을 했고요. 2015년 5월에 부임을 해서 3등 서기관으로 부임을 해서 1등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말에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지금 잠적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네. 그리고 부부가 이탈을 같이 해서 잠적된 상황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저기 의원님 아까 전에 뭐 실무자라고 합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답니다.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1등 서기관, 참사관, 공사, 대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1등 서기관이면은 실제로 거기서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관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잠적을 하셨다면 다른 가족들은 얼마나 계신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네. 자녀가 몇 명 같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다. 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답변입니다. 네. 근데 다른 자녀랑 동반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는데 부인과 같이 이탈했다는 건 확인해 주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지 부인에 대해서 밝히신 이유가 부인하고 같이 나갔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걸 이태리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제3국 어디 나라로 만난 사진이었다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로 오고 싶다는 얘기는 나왔나요? 국정원에 그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잠적된 2달간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이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파악이 됐는데 말해줄 수 없다는 건지 국정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지 그것 또한 제가 말씀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국정원은 지금 그분하고 연락이 닿았나요? 연락을 취했거나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국정원이 그것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보도에 보면 최고위급 인사의 아들이거나 사위라는 내용이 좀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나와 있던데 출신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된 게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는 다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가 정확한 보고입니다. 이런 이유 같은 게 혹시 알려집니까? 네? 잠적한 이유 같은 게 알려집니까? 그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던데 그게 기다 아니다 그런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건지. 그것 또한 국정원에서는 보고하지 않았고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반응이 나오는 게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지금 확실한 사실은 이분이 지금 1등 참사관이라는 거하고 2달 동안 경력을 했던 이 더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확인해 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말. 예? 잠적되어 있는 것까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네. 자기 안에서 잠적 중인 거예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북극곰을 구해준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콘덴싱이 옳았다. 새해엔 당신의 웃음소리도 함께 올라갔으면. 2019년 1월 대한항공 올림.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제3국 망명설과 관련된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